안녕하세요. 저는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강한 시장을 더 강하다고 인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까지, 특히 작년 한 12월 연말까지 이런 놀림거리 문장이 있었는데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말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연히 나는 벌써 탈출했어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너네 아직도 탈출 못한 바보들, 나는 이미 탈출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놀림이 가능했던 건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으로 지금 우리나라 저점이 두 번 나왔거든요. 12월 9일하고 4월 9일. 12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이 첫 번째 토요일이 실패가 됐어요. 그 실패했던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9일이었고요. 그때가 일단 최저점. 그 다음에 잘 또 올라오다가 4월 9일 날 또 한 번 최저점이 났는데 4월 9일은 미국에서 상호관세 중국은 150%, 우리나라는 뭐 26% 이랬을 때예요. 그 두 번의 저점이었거든요.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또는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어느 날짜에서 계산을 해도 우리나라의 상승률이 세계 시장에서 거의 2, 3위급이고요. 완전히 압도합니다. 미국, 일본 모든 나라를 압도해요. 제가 오늘 계산해봤어요. 왜냐면 오늘 3,000포인트 근처 찍었었거든요. 2,998을 찍었습니다. 지금 오늘 6월 17일인가요? 6월 17일 화요일 기준으로 2,998, 3,000포인트 직전에서 윗골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최고점은 2,998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4월 9일 날에 우리나라 지수가 2,282를 찍었어요. 2,282에서 2,998을 빼고 다시 2,282를 나누면 32%가 나와요. 그럼 4월 9일과 6월 16일이면 두 달 플러스 열흘도 안 돼요. 그냥 최 두 달 조금 넘은 시점에 지수가 31%가 올랐어요. 그 31%가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종목별로 대형주들 중에 50%, 60%.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이번 달만 50%가 올랐어요. 방산주들은 두 달 동안 60%, 70%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이미 그 아까 놀림거리의 문장이 바뀐 게 맞다. 국장 진입이 지능순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훨씬 강한데? 작년에 놀렸던 이유가 뭔데? 왜 그 약한 맨날 떨어지는 한국 주식을 해? 미국 주식이 훨씬 좋은데. 근데 이미 두 달, 4월 9일부터의 두 달 또는 12월 9일부터의 한 6개월 정도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1등 기업이 됐다 이게 아니고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계좌의 평균값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미국 증시가 더 상승률이 높으면 눈 감고 아무거나 갖고 있고 또 한국 증시 눈 감고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걸 인정해야 되듯이 지금 4월 9일 또는 12월 9일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 증시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큰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국장 진입은 지능순이 돼버렸고요. 이거는 주식시장 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선순환 효과가 확실히 있죠. 아직도 안 해? 바보구나. 왜 미국에 있어? 한국 시장 아직도 안 돌아왔어?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 효과는 꽤 오래 갈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저는 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는데 차트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신고가 뚫을 때가 가장 강한 거거든요. 방산주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더 강해졌던 이유는 신고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고가를 뚫으면 신고가 뚫기 전에는 하루에 5% 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신고가를 뚫으면 하루에 10%, 20%, 30%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어떤 위치냐 했을 때 아까 제가 2280에서 지금 2990까지 30% 올랐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적 신고가 3300이에요. 그 3300이 2021년 아마 3, 4월, 5월 될 겁니다. 코로나 다음에. 그때 이후로 지금 신고가를 한 번도 못 뚫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4년 됐단 말이죠. 4년 만에 신고가를 뚫는 거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상승 하락의 곡선에 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과연 3,000에서 3,300 가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데 10% 상승이잖아요. 이건 암산이 가능하잖아요. 3,000에서 3,300 뚫으려면 10%만 오르면 돼요. 이미 두 달 동안 30%나 오른 힘이 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에이 설마 한국장을 사야 돼 하는 대기 매수세가 차고 넘치는데 그러면 신고가는 뚫는다는 얘기죠. 그럼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뚫으면 더 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했던 5,000포인트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건 지나봐야지 아무도 모르죠. 점쟁이도 아니고.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3,300
돌파하는 신고가는 거의 가시권이고요. 신고가 돌파하면 5% 10%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3,000대 후반이나 4,000은 사실 가시권에 왔다고 봐요. 근데 4,000 이상 5,000 가는 건 그 다음의 또 영역이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갈 지수는 많이 남아있고, 아직 국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국장 진입은 지금 진흥순인데 아직 갈까 말까 고민하는, 판단이 아직 늦은 그런 분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뭐 올해 연말 또는 내년까지도 상승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료가치 측면에서 새 정부가,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예요. 5년 단임제에서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의 평균값을 분석해 보면 어느 대통령은 뭐 더 잘한 대통령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못한 대통령도 있지만, 모든 대통령 임기 5년을 평균값으로 A라는 대통령, B라는 대통령, C라는 대통령이 임기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비교해 본다면 압도적으로 임기 1년, 2년 차의 상승장, 3년 차에는 보합장, 4, 5년 차에는 하락장일 확률이 평균값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평균값보다 잘한다면 더 상승할 것이고요. 평균값보다 조금 못해도 그래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올해 내년은 상승장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업은 각자의 산업 재료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현재 산업의 주가 위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업종 산업 테마 중에서 계속 올라서 막 신고가 위치에 있는 애들이 한 2개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방산, 조선이 아주 그냥 위에 있는 위치예요. 그 다음 아예 밑에 있는 애들 움직인 적도 없어. 2개를 꼽자면 2차 전지랑 자동차입니다. 얘는 움직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조선주와 방산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고 아직도 오르고 있는 애들이 지주사, 금융주, 걔네들은 요즘에 올랐으니까. 방산주랑 조선주는 훨씬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걔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는 애들이 금융주, 지주사. 하지만 제가 금융주, 지주사를 걔네만큼이라고 안 한 이유는 거의 모든 방산주의 모든 대형주들,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모든 대형주들 다 신고가입니다. 근데 금융주와 지주사는 한두 개는 신고가지만 모두 신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몇 달 동안 떠오르고 있는 애들 쪽은 어디가 있냐면 화장품이나 엔터주들 뭐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느 산업이 더 오를지에서 재료 분석도 해야 되지만, 과연 나는 가장 많이 오른 추세 매매 관점상 야 진짜 끝도 없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끝도 없이 갈 것 같아, 이런 종목을 고를 건지, 아니면 가치 투자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딴 애들이 10배 올랐는데 아직도 밑에 있는 애들은 너무 저평가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들 좀 분석해서 그냥 한번 묻어두면 언젠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나 또는 뭐 삼양식품 워낙 잘 올라가니까 어쨌든 수출 관련주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의료기기주들 뭐 이런 애들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이고요. 그 판단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요. 이런 각자의 위치가 좀 다른 애들을 섞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정확히 내가 맞이하려면 서로 다른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언제부턴가 몇 달 됐는데 방산주랑 조선주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세트도 아닌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방산주, 조선주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굳이 2가지 업종을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죠. 내가 방산주를 더 좋아하면 방산 한 종목, 조선주를 더 좋아하면 조선 한 종목. 그 다음에 뭐 자동차랑 2차 전지 중에 야 현대차 그룹주도 언젠간 한번 움직일 텐데 더럽게 안 움직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현대차 그룹주, 또는 야 2차 전지가 진짜 2년 동안 그렇게 10배씩 올랐다가 2년 내내 지금 떨어졌는데 언젠간 반등을 주겠지 라고 판단하면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있는 업종에서 한 종목, 떨어져 있는 업종에서 한 종목, 또는 그 중간쯤에 있는 뭐 엔터주나 뭐 아니면 화장품주나 어떻게 보면 엔터주, 화장품주는 하나를 묶을 수 있는데요. 한류, 열풍, K 관련주들이에요. 약간 소비주 중에서 엔터, 식품, 게임 그런 애들 중에 특히 뷰티 쪽은 좀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3-4개의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 업종의 탑픽 종목을 잡아 나가야죠. 저는 사실은 뭐 카페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하는데요. 카페에 한 5년 전에 한번 코인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이건 안 돼 저건 되라는 투자를 완전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수익 나는 사람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를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주식은 뭐 하루 거래대금도 얼마 안 되고 어떤 주식을 내가 사고 팔고를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제가 계좌에 8억을 넣어갖고 8억으로 코인 매매를 실시간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거래대금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 코인을 뭐 8억을 넣어서 매매하는 게 어떤 코인의 시세에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줬고 한 6개월 이상 보여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하는 거를. 근데 그걸 왜 보여줬냐면 사람들이 실제 코인에 관심이 많아요. 잘못 배울까 봐. 그래서 코인 중에서도 좀 시가총액이 크고 그런 종목들 매매할 때도 차트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정배열일 때 좀 이렇게 들어가고 진입 포인트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실제 한 적도 있고 카페에서도 코인 투자에 대한 제 의견을 필요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한 줄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투자 대상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과 단점이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는 더 중요한 게 레버리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아파트는 불패야. 아파트 사면 돼. 왜 불패예요? 아파트를 갭 투자로 해갖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9억짜리에 내가 1억만 두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서 갭 투자로 한 5채 샀어. 올라가면 좋죠. 왜냐하면 90% 레버리지를 썼는데 내 돈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서 썼는데 올라가면 좋죠. 떨어지면 깡통 나는 거예요. 이자도 못 갚고 도망가요. 그게 깡통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내 돈으로 100% 아파트를 사면 안전하겠죠. 내가 그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10년, 20년 난 거기서 살 거야. 10년, 20년 동안 뭐 빵원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살고 있을 거니까. 아파트가 막 5배, 10배 올라가면 아유 우리 부자 아빠 감사해요 해갖고 자녀들한테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너 내가 이 아파트 말 잘 들어야지 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갭 투자로 10분의 1의 돈으로 10채를 쫙 샀어요. 그거 10%만 주가 떨어지면 내 돈은 빵원이 되고요. 20%의 부동산 하락이 나오면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는 투자 대상도 있지만 레버리지가 진짜 중요하고요. 코인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연결을 시킬게요. 코인 투자를 내가 하는데 내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해서 한 10억을 해요. 10억으로 코인 투자 1억 하면 어땠어? 10억이 있는데 1억 코인 투자해서 1억이 정말 운때 잘 맞아가지고 좋은 코인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1년에 5배가 올라버리면 2억이 10억 되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투자가 다 실패해도 이게 10억을 만들어줬어요. 내 투자 원금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서 옳으냐 그르냐로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코인 투자가 불법이면 나라에서 막아야죠. 그럼 우리 하면 다 깜빵 가야죠. 근데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 손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대상은 맞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 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있는데 10억을 다 한다?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겠죠. 마치 아파트 10채를 갭 투자 레버리지 10분의 1 갖고 있으면서 900%의 레버리지를 쓴 것과 같이 10억이 있는데 10억 코인 투자하면은 레버리지 너무 커지죠. 왜? 코인 중에 날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빵원 되는 애들이 있는데 10억이 빵원 될 수도 있잖아요. 10억이 빵원 되면 안 되잖아요. 10억이 10배 돼서 100억이 될 수도 있지만 100억을 노리다가 빵원이 돼서 즐거울 순 없고 오히려 완전히 큰일 나는 가장 극도의 위험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코인 투자는 위험하고 부동산은 안 위험해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내 투자 비중을 두고 어떤 레버리지를 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식은 몇 년 하고 좀 매매 좀 하고 하면은 신용매매를 다 알게 돼요. 신용매매는 2.5배가 들어가요. 2.5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1억으로 2억 5천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억으로 1억만 산 사람들은 반토막이 나도 5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근데 1억으로 2억 5천을 사면은 2억 5천이 1억 5천만 되면 1억 5천은 반토막도 아니에요. 40% 빠진 거예요. 40%만 빠지면 내 돈 1억은 없어집니다. 거기서 더 빠지면 증권사에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신용 2.5배가 과연 코인보다 안 위험하냐?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토막이 쉽게 나죠. 왜? 만약에 제약바이오 같은 데 잘못 들어가면 점한가가 나와요. 30% 점한가. 팔리지도 않는. 두 방째가 나오면 점한가 60%예요. 하한가 두 방 맞으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훨씬 위험하죠. 코인 내가 1억으로 해서 신용 같은 거 안 걸고 하면 1억이 빵원 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2.5배 신용을 했어? 거래 안 되는 점한가가 두 방 나왔어? 빚쟁이가 돼요. 아까 말했던 갭 투자를 해서 깡통 아파트가 돼서 빚쟁이가 될 수가 있고 2.5배 신용 투자를 해서 빚쟁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건 이런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투자의 원칙. 투자 대상의 위험도도 중요하고 나의 그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몇 퍼센트를 투자하느냐도 중요하고 심지어 몇 퍼센트가 아니고 풀로 했고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쓴 것은 뭐 그 위험도를 논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고 유현진은 야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거 많이 아는 거를 투자하는 건 당연한데 코인 투자는 제가 어렸을 때 코스닥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부류의 선배 어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코스닥은 투기야. 요즘 코스닥 투기가 누가 그래요? 지금 코스닥에 1조 이상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새로 신흥 시장이 생겼. 야, 저 시장 좀 정권만 바뀌면 저 시장 없어지고 저 시장 투자하면 다 쓰레기가 돼. 기술만 있는데 재무제표 봐봐.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1조, 2조, 10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냐에서 저는 거래소 코스닥을 20년, 30년을 해왔죠. 그 어른들이 코스닥 하지 말라고 할 때부터. 근데 지금 사실 코인을 저는 그러면 그런 어른이고 싶은 거죠. 내가 하는 투자보다 코인을 더 잘할 자신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코인 투자하면 다 쓰레기가 돼. 절대 하지 마라고 말하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코스닥을 제 주변 어른들은 쓰레기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럼 코인 시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 대신 아까 말했던 내 돈이 얼마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하고 저도 그 정도보다도 못 미치는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냥 궁금하니까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이기 때문에 제가 돈이 얼마 있냐라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노출된 정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그 당시 한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일 때 한 10% 가깝게 샀거든요. 한 200억 정도 샀으니까 한 10년 전에 한 종목에 200억을 샀으니까 얘가 돈이 얼마나 있겠구나. 또는 제가 이제 뭐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200%, 300% 이렇게 막 수상을 뭐 막 했었는데 그러면 얘가 이 정도 매매를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돈이 뭐 예전에 이렇게 벌었는데 또 200억 있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벌었겠구나의 추측이지. 제가 뭐 얼마가 있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한 적은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과연 위기는 뭐 언제가 힘들었냐 이 정도는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생 상품 선물만 한다면 오르거나 내리거나 사실은 제 재산은 똑같아요. 제가 내리는 걸 잘 맞추면 오히려 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는 단기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주식 트레이더들. 주식 트레이더들 중에는 하락장을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하락장이라서 오버나이트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개파락 툭 떨어져 갖고 샀더니 당일날 양선 나고 이런 패턴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기 매매 또는 파생 상품만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투자의 비중이 꽤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샘표식품도 결국은 중장기 투자였고 중장기 투자 종목들은 하락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저는 손해가 나고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제 기억에 IMF 때는 저는 IMF 끝날 무렵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되게 잘했죠. 내가 뭐 한 돈 10만 원, 100만 원으로 이걸 해서 이 정도였지 전 재산을 쓰면 쫄딱 망하고 그지 됐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 거가 공부가 되고 그거를 토대로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 이 만화책을 인터뷰할 때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저한테 큰 위험이었고 지금까지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800포인트대였으니까 반토막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는 모든 기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빠졌을 땐 IMF 때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돈은 별로 없고 공부만 잘 된 거고 그 다음 많이 빠졌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위험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라고 이제 만화책에 써 있는 거고 그 이후엔 당연히 코로나 때였겠죠. 근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이었어요. 제 지금 기억이 맞다면 2000년 한 2월 초중순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지수가 정말 퉁퉁퉁퉁퉁 떨어져 갖고 1400이 바닥 찍었는데 한 2,400~500부터 출발했으니까 반토막은 아니지만 그 시기로 본다면 한 달 반 동안 반토막 가깝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 3,300부터 12월 9일 날 2200 정도? 그럼 그 정도까지가 몇 년이었냐면 2022, 3, 4 거의 4년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그 정도 빠진 거는 저를 괴롭힐 수는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의 1년 반 만에 2000 이상에서 800 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 하락은 사실은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완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완만한 하락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완만한 하락에서는 이 종목 간에는
급등주가 되는 주도 산업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바로 그거죠. 지수는 계속 빠졌지만 그 사이사이에 2차 전지가 급등할 때도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심이 돼서 뭐 로봇이 급등할 때도 있었고, 또는 뭐 AI 기업들이 챗GPT 나오고서 급등할 때도 있었고, 엔비디아 나오고서 HBM 관련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지수는 계속 빠졌지만 템베거들이 계속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고, 세 번째는 지금의 하락장은 뭐 그렇게 힘든, 왜냐면 기간이 워낙 긴 하락장이라서 기울기는 그렇게 막 급하진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할 때 꿈, 목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래서 제가 책 중에 뭐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그 저자의 말 맨 마지막에 늘 꿈꾸는 성실한 이세무사라고 그렇게 한 줄로 딱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인생에서 딱 성공이라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너가 네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왜 다른 사람은 뭐가 달랐니? 저는 그 두 가지를 딱 표현한 거예요. 꿈 그리고 성실. 근데 이 꿈과 성실을 표현했는데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에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몇 달 동안 못 봤나 봐요. 오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꿈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문장이 너무 길었어. 그리고 여태까지 별로 흘리다가 마침 오늘 봐갖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늘 꿈을 꿔라. 목표와 꿈을 가져라. 근데 목표와 꿈은 다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이 써 있더라고요. 약간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이라 꿈은 행복하고 목표는 성실. 그럼 여태까지 저는 일단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실은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는 정말 명산 탐방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라산, 백두산까지 하고 딱 끝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산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제 목표는 등산이었기 때문이에요. 등산, 완등. 모든 산의 정상을 찍었어요. 우리나라 명산, 한라산, 백두산.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한 2년을 했는데요. 목표가 풀마라톤이었거든요. 풀마라톤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풀마라톤 5시간 동안 뛰었어요. 42.195를. 근데 그것도 역시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과연 내가 등산을 가고 달리는 게 행복했을까라고 아까 그 문구를 보고 생각했을 때 많이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산을 좋아하거나 달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고 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주변에서 뭐가 좋아? 물어보니까 누군 달리기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산에 다니라 그래갖고 이왕 할 거 산에 다닐 거면 집 앞에 청계산 다니는 거 재미없으니까 청계산을 100번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다니자 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달리는데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 트랙을 달리래요. 그 러닝머신을. 근데 러닝머신 진짜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 달리는 거 마라톤 대회에서 5km, 10km, 하프, 풀 달려보자 하고서 풀까지 뛴 거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행복했을까 했을 때 주변 동료들하고 했으니까 즐거운 추억은 있지만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 할 때가 행복하지 했을 때 주식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주식을 평생 해왔고 남들보다 내가 확실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를 남들보다 잘하지 않거든요. 남들은 풀마라톤 정말 건강하고 션 같은 분들은 3시간도 달릴 거야 아마. 근데 저는 5시간 달렸어요. 등산도 정말 뭐 산악인들은 안 힘들 거 아니에요. 저는 매일 저거 올라가면 뭐하나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뿌듯함 이런 건 느꼈죠. 근데 저는 주식은 남들보다 일단 잘하고 재밌고 했던 이유가 남들보다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어쨌든 제가 주식 쪽으로 꿈을 꾸고 있는 건 결국은 이런 교육 업체를 통해서 저가 여태까지 이뤄왔던 이런 기법들을 많이 알려서 같이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같이 부자 되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키우고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 키우고 저도 계속 주식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좋은 거 가르쳐주고 이런 생각하면 좀 행복해지긴 해요. 제가 잘하는 거라서. 네.